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어,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저번 마지막 영상이 1개월, 한 달 전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정확히 언제 찍은 건지 보면은, 9월 9일, 이제 2달이 조금 안 됐는데, 제가 여기 이제 약간 지금 보니까 제목이 좀 약간 자극적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올리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안 되면 뭐 최소 며칠 내로 업로드를 할 건데, 바로 본다고 하면 시험을 얼마 안 남기고 앞둔 상황이겠죠, 입시생들은. 그리고 뭐 다른 고등학생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사실 오늘 찍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이거를 지금 시기에 업로드를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차피 지금 남은 시기,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서는 제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크게 흔들리고 입시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고1, 고2 학생들이 긴 시간을 두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군가는 혼자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상으로나마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이번 영상은 문제를 특히 1차 문제예요. 2, 3차 1차 실기 시험을 합격하고 2, 3차로 갔을 때는 조금 맥락이 달라져서,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은 약간 방향이 다르지만, 1차 조형예술과 1차 문제 같은 경우 그 문제를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틀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학원 다니거나 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나름대로의 문제를 파악하는 어떤 틀을 배우셨을 수도 있고 어떤 방향성을 배우셨겠죠. 그런 분들은 굳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아직도 나는 한예종 조형예술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좀 애매하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영상 내용이 좋았으면은 뭐 다른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줘도 되고요. 해주세요. 자, 저도 이제 수업을 뭐 이렇게 수업료를 받고 수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업 때 뭐 했던 여러 가지 교수법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과 그 다음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영상이 도움이 되니 공유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이게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은 동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술 동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또 어떤 복습 자료가 될 수 있고, 뭐 그래서 윈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제가 유튜브에 이걸 올리는 게 뭐 내가 그래도 돈 내고 수업을 듣는데 그걸 다 공유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굳이 그렇게 문제를 삼는다면 그 학생분과 수업을 이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일단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그렇게 보면 교육 철학이자 뭐 어떤 하나의 예술관일 수도 있는데, 좋은 것은 나눠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나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을 이상적이나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욕을 많이 먹어요. 집에서도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다 이렇게 퍼주듯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돈을 벌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지만 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도움을 받아가실 분들은 도움 받아가세요. 자, 일단 1차 문제, 여러분들이 일단 한예종 조형예술과 시험을 치면 1차를 합격을 해야 그 뒤가 있는 거잖아요. 이 1차에서 붙어야, 합격을 해야 2, 3차를 보고 면접을 보고 나의 뭐 이제 작가로서의 포텐셜이나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 1차를 합격을 하는 게 예종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물론 최종 합격까지 해야겠지만 1차 합격을 못하면 포트폴리오도 못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1차 붙은 걸로는 그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 없어요. 교수님들이 그냥 결과물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1차 문제의 성격과 2, 3차 심층 실기의, 그 다음에 플러스 면접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를 뭐 선생님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학생분들도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1차 문제는 언어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의사소통.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면, 2, 3차 심층 시기부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너의 관점과 너의 생각을 뭐 미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볼 수 있냐, 뭐 이런 거거든요. 면접까지 포함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1차 문제를 지레 겁먹는 거예요. 1차 문제를 막 무슨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꼬여요. 그리고 문제도 생각보다 2, 3차 심층 시기에 비해서 훨씬 단순하게 나오고, 사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사실 1차 문제.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거를 정확히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보면
혹은 이제 아예 뭐 역량 미달이어서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학생들이 최소 40% 이상은 될 것이고, 예정 문제 시험 치는 학생분들 중에 절반 조금 안 되는 수 혹은 절반 가까이가 허수거든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성적을 이제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를 마지막 기수까지 딱 국어 영어 학과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걸 안 보다 보니까 되게 모두에게 열린 그러니까 접근하기에 허들이 낮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서 대학을 다니다가도 시험을 치고, 그리고 뭐 학교를 고3 때 다른 학교를 들어가서 풀로 스트레이트로 다녀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을 바로 하면 기껏해야 20대 중반이거든요. 20대 초중반. 그러면 막말로 한예종 조형예술과 학부 시험 한 번 더 봐도 돼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봤고, 그런 친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 열린 시험의 성격이 되어서 진짜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허수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도 많아지고. 경쟁률 이번에 또 올랐다 그러던데, 경쟁률은 점점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가기 더 힘들어지겠죠. 제가 입학할 때보다도 경쟁률이 제가 입학할 때 아마 16대 1, 17대 1 정도 됐을 건데, 지금 올해 거의 20대 1 가까이 19대 1 뭐 이렇게 된다는데, 경쟁률이 올랐죠.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의 성격이, 그러니까 허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허들이. 옛날에 성적이 있었을 때는 이거를 함부로라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학과 공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아예 머릿속에서 배제했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다 덤벼들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근데 뭐 허수가 많더라도 어쨌든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래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한다면 1차와 2, 3차가 그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 자, 1차 문제 풀 때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오늘 제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아, 이게 유용하다 하면 적극 활용을 하시고, 유용하지 않다, 나는 이 생각 잘 모르겠어, 그러면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고. 자, 되게 심플해요. 제가 물론 개발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한예종 조형예술과 준비하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간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가는지도 보고 바뀌는 것도 보고 나름대로 만들어낸 건데, 사실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볼 때 두 개 단어만 외우면 돼요. 첫 번째는 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해석과 조건이라는 이 두 개의 양 끝단이 있는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예요, 한예종 문제를. 그랬을 때 어디에 위치하는가, 내가 받은 문제가. 자, 조건이 여기라고 했죠. 조건형 문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확히 그 문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석형 문제는 뭐냐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와 이미지와 그걸 보고서 나의 판단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주관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를 일컫는 거거든요. 일례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기출문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급하는 기출문제를 찾아보세요. 몇 년도인진 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문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해석형 문제의 대표는 뭐냐면 라면 문제. 2020학년도 문제에 나왔을 거예요. 제가 입학할 때
라면 뒤에 봉지에 재료들을 주고 뭐 대두, 소맥분, 여러 가지 뭐 기름 뭐 이런 것들,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 재료를 주고 너의 세계관을 표현해봐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 라면 뒤에 봉지 재료 주고. 그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해석형 문제예요. 학생이 그 텍스트를 보고 나의 세계관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텍스트에 관련된 것도 설명을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종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게 텍스트냐,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내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텍스트냐, 아니면 문제에서 나한테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해 라고 요구를 하는 조건이냐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텍스트인데, 해석을 해야 되는 텍스트인데 이걸 조건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 얘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조건인데 텍스트로 파악해서 이걸 막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라면 문제 이제 뭐 기출문제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랑 또 똑같이 뭐냐면, 제가 알고 21학년도 문제일 거예요. 오드라덱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카프카의 오드라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면서, 문학의 일부죠. 그게 나오면서 그거 해결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형적인 해석형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문제예요. 그 텍스트 자체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직접 읽고 나의 관점으로 그 텍스트를 해석해서 변용시켜서 나의 무언가로 표현을 해야 되는, 나만의 오드라덱을 그려봐라,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해석형 문제, 첫 번째 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드라덱.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해석형 문제구나, 이거는 나의 관점, 나의 시선을 적극 드러내서 시각화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형을 봅시다. 조건형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자화상글이라는 거, 자화상글이라는 게 몇 번 나왔을 거야, 아마. 그 어떤 추상 이미지를 주고, 그런 게 조건형 문제예요. 내가 알기로 2025학년도 조용히해설과 문제에서 자화상글이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조건형 문제라고 보면 돼요. 전신을 그려라 라고 했을 건데, 거기서 뭐예요? 전신을 그려라는 조건이에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건데, 얘를 전신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전체의 몸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이상한 발만 그려놓고서 이게 전신이라고 막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 전신이라는 거를 해석하려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조건이야,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읽는 게 해석해야 되는 텍스트인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조건인지. 근데 상대적으로 해석에 기운 문제가 있고 조건에 기운 문제가 있다. 물론 요 사이도 있습니다. 정확히 균형을 지키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걸 판단하려면 뭐야?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텍스트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조건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요 판단의 틀, 제가 제시해드린 요 판단의 틀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서요?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내 판단에 대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이거 조건형이라고 판단을 했어. 혹은 해석형이라고 판단을 했어. 왜냐면 틀이 있으니까. 근데 그 확신이요, 이게 맞는지 100%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죠, 당시에 시험장에서. 하지만 그 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틀을 기준으로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아,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와 그냥 막연하게 가서 아, 이게 맞을까?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혹은 틀이 있어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심리적인 그 확신의 정도 혹은 자기가 한 작업에 대한 그 신뢰, 그거가 약하면 시험장이라는 상황에서, 실전적인 상황에서 말려요. 그 긴장되고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한 확신도 시험장에서 더 없고 자꾸 의심하고 이러면 막 진행도 안 되고 머릿속에 하얘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틀을, 처음에 문제를 딱 판단할 수 있는 틀을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면 돼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석 해야 되는지, 조건 따라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된다. 해석은 텍스트다. 이게 텍스트라고 판단이 되면 나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냥 조건문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얘를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그래서 조건형 문제가 또 뭐 있냐면, 자화상보다도 더 강력한 조건형 문제가 있었어요. 모자 문제. 모자 가지고 자화상 그리라고 할 때 모자 패턴으로 자화상 그리라고 한 해가 있었거든요. 기출문제를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텐데, 이게 몇 년도냐면 2019학년도 문제네요. 2019학년도 문제 검색해서 조용히술과 찾아보면 모자의 이미지가 하나 주어지고 이 모자의 패턴을 가지고 자화상을 그려라, 아마 이런 문제였을 건데, 제 기억으로. 자, 한번 봅시다. 근데 뭐예요? 여기서 모자의 패턴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모자의 이미지를 패턴으로 사용하여 배경을 포함하는 자화상을 그리시오네요, 문제가. 근데 여기서 모자의 이미지를 패턴으로 사용하여 배경을 포함한 자화상을 그리시오, 이거는 뭐냐면 이건 거의 조건문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거를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자에 무슨 숨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자를 패턴으로 이용하는 거에 무슨 막 기발하고 창의적인 방식을 막 고민을 한다거나,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실전 시험에서. 이게 뭐예요? 여기 밑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써있죠. 이건 다 조건문입니다. 이거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를 주어진 이미지 이외의 다른 요소를 추가하지 마시오, 이거를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조건문. 주어진 이미지 외, 그러니까 모자 말고 다른 거 그리지 말라 그랬는데 뭐 자화상 그리라고 하니까 나의 특징은 나는 욕심이 많아, 그래서 무슨 욕망의 항아리, 이래서 막 무슨 항아리를 그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조건문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잖아요. 2번은 모자 이미지 크기를 확대 축소할 수 있으나 모자의 형태를 임의로 변형하지 말래요. 변형하지 마시오. 조건문이죠. 이것도 변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자의 형태를, 모자를 구긴 거나 모자를 찢은 모습을 그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도화지 세로로 사용하시오 했는데 세로
반대로 해볼까? 가로로 하고 안 되죠. 그러면 주어진 재료만을 사용하고 도화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지 마라. 근데 난 특이하게 해보겠어. 도화지를 막 찢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모자 문제 2019학년도 문제입니다. 2019학년도 문제가 전형적인 조건형이 매우 강한 문제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예종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0%인 문제는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해석의 여지는 항상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주제를 통해서 본인 작업을 하라는 형식의 문제들인데 거기에 해석의 여지가 아예 없을 수는 없죠. 다만 이게 맞냐 적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 모자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오드라덱 문제와 21학년도일 거예요 아마. 혹은 라면 문제에 비해서 해석의 여지가 현저하게 적은, 그러니까 해석의 대상이 아예 없잖아요. 문제에서는 작업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딱 처음 봤을 때 판단을 하는 그 기준, 틀. 그죠? 그래서 이 모자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조건형식의 문제에 기울어져 있다. 하필이면은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참. 낮에는 조용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블로그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잘 모르겠고, 문제를 딱 처음 마주쳤을 때 처음에 판단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판단을 할 때 이게 해석을 해야 될 텍스트인지, 내가 보는 글이나 이미지가 텍스트인지 아니면 조건인지를 우선 처음 판단을 해야 되고, 이 문제 전체적인 성격 자체가 해석을 해야 되는 해석형, 그러니까 해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인지 조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인지를 판단을 하고, 이 문제의 성격이 이렇구나 라는 판단 이후에 그 다음 스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영상에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쨌든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건 문제에 대한 접근의 방식이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직접 수강하러 오는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리마인드를 다시 하겠죠. 어떠한 판단의 틀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드려야 될 부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고, 제가 한동안 못 봤기 때문에 좀 댓글을 한번 보면서 봅시다. 이분이 좀 이렇게 꾸준히 봐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작업을 하는 거랑 실기 문제 풀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해주셨네요. 작업은 이야기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 말씀이 기억나는데 문제 풀이도 그러한 접근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 궁금해졌다.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노란 옷 입고 있을 때 노란 반팔 입고 있는 영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영상을 찾아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업이 훨씬 자유롭죠. 자유롭고 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것도 거의 없고, 다만 실기 문제풀이에서는 그런 게 살짝 있어요. 뭐 종교 사회적인 뭐 이런 거 너무 직접적으로 건드렸을 때 뭐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그걸 작업으로 풀기도 힘들고 학생 수준에서 뭐 이런 잔잔바리의 뭐 방향 했을 때 그리 유리하지 않은 방향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입시로서. 그리고 문제풀이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평가를 전제로 한 작업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작업이라는 거는 평가를 전제로 할 수도 있죠. 뭐 여러 제도적인 평가나 뭐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작가 입장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방향이 있죠. 자기의 무언가를 너는 어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니면 뭐 자신의 의문점을 뭐 이렇게 하거나, 회화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성격이 달라서 어떤 감각적인 차원을 뭐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작업을 하는 거랑 실기 문제를 푸는 거로서의 작업이라는 성격이 다르긴 하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직접 제가 영상을 공들여서 이렇게 찍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게 언제냐면 1년 전 영상인데 39분짜리 영상. 언제 찍힌 거냐? 얘가 언제 찍힌 거냐면 2024년 8월 29일에 찍힌 영상이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입시와 실제 창작의 차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뭘 남겨주셨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엔 뭐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막간에 영상을 제가 이번에 압축해서 잘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30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한예종 조형예술과 같은 경우 대학원 준비랑 입시 준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다만 이제 작업 수준 혹은 깊이의 차이가 조금 나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작업 자체, 작가로서 작업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작가로서의 태도를,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면접이 너무 막막하다. 그쵸. 면접은 언제나 어렵죠. 자기 작업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뭐 내 작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하라면 얘기는 하겠지만 막상 얘기하고 뒤돌아보면 아 그게 아니었는데, 혹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에 반도 얘기를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 그리고 작업이라는 게 말로 전체가 다 아우러지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면접이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제가 1년 전에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때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을 한 달 정도 수업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학부인데 대학원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 뭐 이렇게 여쭤봤었고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시험을 한 달도 안 남았나 뭐 그때 오셔가지고 한 달밖에 못 했는데, 물론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분이 이제 얼마 뒤에 되게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연락이 닿게 돼서 다시 수업을 다시 이제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때 저와 같이 뭐 미술사도 같이 공부를 했었고 제가 아는 법이나 뭐 책이나 뭐 이런 걸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작업을 보고 얘기를 나누고 공부를 한 거를 발표를 하고 공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술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컴팩트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하신 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고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준비랑 무관하게 수업을 다시 듣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아직 저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진 못했고 그래서 같이 그분이 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면접이 너무 막막하네요에 대한 제가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저 작업 설명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책을 많이 보고 미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면접 때 할 말도 많이 생기고 자기 작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많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궁금하시면은 이제 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좀 훔쳐보셔도 되는데, 훔쳐보면 그런 노트들, 메모들, 작업에 대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 자기 작업에 대한 거, 그런 거를 이렇게 꾸준히 계속, 저는 인스타그램은 거의 메모장처럼, 작업 메모장처럼 쓰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그걸 쌓아 나가다 보면 그것이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해본 결과, 제가 한 2, 3년 정도 그걸 했을 건데 그게 되게 어떤 근육이 되는 것 같고, 말하기에 있어서도 계속 쓰면서 뭔가를 메모하고 쓴다는 거는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자기 작업과 미술 전반, 예술에 대한 것이라면 그게 다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 말하기 같은 경우는 평소에 하는 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뭐 PT 연습 해가지고 단기간에 2주 만에 완성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작업이라는 거 성격 자체도 그렇고 작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평소에 내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왔는가, 그게 면접 때 작업에 대해서 말할 때도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메모를 꾸준히 쌓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게 개똥 철학이라도.
그리고 미술 문해력이 어떻게 키워지나 계속 질문 남겨주시는, 열심히 봐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미술 문해력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미술 문해력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거 같이 하시면 미술 문해력은 팡팡 늘어날 텐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책 보는 거랑, 제가 엄선한 책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자체에 대한 공부예요. 그 여러 작가들의 작업 찾아보고 뭐 그거를 내 작업으로 끌어들여와서 작업도 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들어보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동료들한테도 들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뭐 공부한 거를 자료로 만들어서 발표도 해보고, 그러면서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 활동으로 키워지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문해력이 아니라 미술 문해력이라는 거. 전시도 보고. 그게 아무래도 수업의 형식을 띠면 반강제성이 띄어지니까, 제가 과제로 내드리고 이거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키워지죠. 책 읽기, 전시 보기, 그 다음에 미술사 공부하기, 혹은 미술 자체, 작업이나 작가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쌓여서 미술 문해력이 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예.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